안녕하세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 진행을 맡은 전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는 따분하고 지겹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편안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려고 해요. 지금 랜선으로 많은 참여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랜선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화면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고 계신데 오늘의 역사 탐방 주제는 K-웨이브의 원조, 백제 다시 보기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투어에 동참해주신 아주 든든한 식구분들이 계세요. 먼저 저희의 듬직한 탐방 가이드시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권호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우리 한국사를 공부도 하고 또 학생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든든한 탐방 가이드 분이 계십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역사 마스터로 활약 중이시죠. 심용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작년에 여기 먼저 왔었었는데 그러니까요. MC가 전효성 씨라고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요? 제가 몇 달간 라디오에서 이분의 지식 노예로 맞아요.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빨대를 많이 꽂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또 유쾌발랄한 여행 메이트도 계십니다. 모델 한현미 씨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저도 같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잘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네. 혹시 긴장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뭐, 네. 괜찮으신 거 네. 그죠? 좀 긴장하신 거 떨리네요.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네, 긴장 푸시고요. 지금부터 백제 시간 속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는요. 과거에는 웅진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지금의 공주에서 백제가 터를 잡은 이후의 시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한강유역에 도읍이 있었던 백제가 웅진으로 도읍으로 옮긴 게 그렇게 좋은 이유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백제는 흔히 우리가 공주부여만 알지만 실제로는 서울, 강남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쭉 발전해 나가다가 475년에 고구려의 그 대군에 의해서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랴부랴 피난을 온 지역이 공주가 돼요. 초기에 공주에 내려와서의 역사는 정말 바닥을 치고 뭐 왕들이 다 암살당하고 이런 엉망이다가 그 바닥을 치고 멋지게 다시 비상합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는 것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멋지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웅진 백제의 우수한 문화와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흔적을 볼 수 있는 대표 유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과연 어디일지 키워드를 통해서 답을 유추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도굴입니다. 자, 도굴. 도굴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대전 노은 중에 나현우님? 우리 나현우 학생 만나볼까요? 사실 지금 첫 번째 키워드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정답을 알 것 같나요? 알 것 같긴 하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정답을 들어볼까요? 이제 혹시 무령왕릉이 아닌가. 무령왕릉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땡이었습니다. 아니래. 아니에요. 죄송해요. 거의 근접한데, 그렇죠? 예, 많이 근접했는데 아쉽습니다. 아깝네요. 그렇죠. 네. 안타깝지만 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6 더하기 1이라.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죠? 모의 개수인가 봐요. 이렇게. 그런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공주하고 김경미 학생. 혹시 정답을 아실 것 같나요? 네.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선이 부부. 정답이 맞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진짜 다들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송산리 고분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웅진 백제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무령왕인데요. 아까 또 학생도 말을 해주셨고 중흥군주 무령왕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광개토대왕과 이제 장수왕의 남하 이후에 이제 굉장히 백제가 큰 위기를 겪게 돼요. 그것을 이제 극복했던 중흥의 군주가 무령왕이고요. 무령왕이 했었던 업적은 굉장히 좀 다양한데 첫 번째는 이제 실제로 한강기역 일대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령왕 전이 동성왕이었었는데 동성왕, 무령왕들을 이어서 사실은 학자들마다 약간 그 위치를 갖고 다 입장 차이는 있지만 조금 크게 본다라면 황해도, 경기도, 연천 뭐 요 일대까지 군사작전을 수행해서 고구려 군대를 밀어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고양시죠 청주. 네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압니다. 네. 청주 일대가 사실은 고구려군의 핵심 주둔지였는데 그곳을 이제 공격해서 밀어내기도 하는 등 사실상 이제 일종의 북진 정책이죠. 우리의 영광을 수복하겠다는 활동에서도 굉장히 큰 업적을 냈던 국왕이 이제 무령왕이고 한편에서는 사실 경기권을 뺏기기도 했지만 또 남부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또 일본으로 가는 루트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로 보면 이제 하동 쪽으로 가는 길목인데 섬진강 일대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 곳에서도 사실 이제 거의 백제 국왕으로서는 꼭 최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주도적으로 그 길을 열어서 우리가 그동안은 한반도 내에서 활동을 했다라면 이제는 중국과도 교류하고 외랑도 교류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연결점의 틀거리를 마련하자 이런 것들을 꿈꿨던 군주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내부적으로 뭐 동성왕도 통치를 잘했지만 백가 집단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또 난도 일어났는데 그 난을 진압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지방 관료들을 새롭게 통제하면서 국가의 어떤 모습을 새롭게 위상을 새롭게도 하고 해서 보통 그냥 오세기 하면 광개토대왕 위주로 기억을 하지만 이 백제의 중흥의 기틀에 무령왕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러니까 무령왕릉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무령왕이라는 존재가 새롭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양나라 조선이나 이런 거 보면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이 딱 나와요. 그 정도로 좀 중요한 군주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본 고분군에서 무령왕릉도 발굴이 됐잖아요. 그쵸. 근데 무덤까지 찾았으니까 무령왕의 활약상은 더 약간 자세히 더 연구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무령왕릉에서 다양한 글로벌 유물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유물들을 통해서도 백제에 또 활발했던 대외교를 좀 엿볼 수가 있겠죠? 다들 뭐 공부를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별로 덧붙일 말이 없는데 아까 그 퀴즈 중에 왜 6+1이라는 게 있을까 좀 그래, 궁금할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6은 송산이 고분군 중에 미리 알려져 있었던 6개의 고분이 있었고 플러스 1은 바로 그게 무령왕릉인데 그 무령왕릉은 지금부터 정확히 50년 전에 1971년 7월 5일에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 하나 덕분에 백제사, 한국 고대사, 동아시아사가 완전히 새로 쓰이게 되고 우리 아까 심적까지 말씀대로 그 전까지 백제가 아주 고난을 겪고 막 밑바닥을 치다가 무령왕대에 와서 정말 본궤도에 올라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강국이 되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처럼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최고로 멋지던 시절의 왕의 무덤이니까 그 무덤은 구조, 장법,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이 정말로 글로벌하고 국제적이고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문화를 보여줘요. 또 중국과 교류한 흔적, 일본과 가야와 신라의 선진 문물을 보내준 흔적, 그다음에 동북아시아만이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 지역과 교류했던 흔적.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모습을 보여주는 무령왕릉이 바로 50년 전 7월 달에 나왔다. 대단한 것이죠. 진짜 한류의 원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백제 도읍이 한성에서 웅진 그리고 또 다시 사비로 옮겨지게 됩니다. 혹시 사비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나. 허리에 손 얹으셨네. 아, 사비는 지금의 부여죠. 맞아요. 지금의 부여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웅진으로 갈 때는 좀 쫓겨나듯이 갔다면 또 사비로 옮길 때는 나름 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더 탄탄한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또 펼쳐진 백제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한데요.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막 네, 이렇게 예. 다지고 있고 가지고 있죠. 다지고 네. 배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배. 무엇을 점점 크게 만들고 있죠. 배를 흙으로 만드나요? 도자기 다지기 아니면 전 약간 모습. 밭 아니에요? 밭? 밭?
밭을 농토, 보통 농토. 다지잖아요. 예. 밭. 평상인가? 저 뭐지 도대체? 이게 순서 같아요.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순서가 오는 것 같아요. 어? 아시면서 지금 네, 일부러 그러니까요. 저희 그만 놀리시고 빨리 알려주세요. 정답은 뭔가요? 이 사진은 이제 다른 데 갔으면 정답이 여러 개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여의 나성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성을 만드는 모습. 성을 만드는. 아유, 이렇게 문제 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맞추나? 맞아요. 아니 뭐 배나 뭐 도자기는 아니니까. 흙을 다져서 점점점 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아, 저런 성을 전체 6.6km의 그 긴 성을 그러네. 만들어요. 저게 판축법인 거죠? 판축입니다. 판축. 그러니까 흙판으로 다져서 아. 탁탁탁탁 쌓으면서 6km를 쫙 만든 거니까 진짜 단단하겠다. 엄청나.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모르고 가서 보면 그냥 그죠. 이쁘네 이러는데 알고 가서 보면 야, 저때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어 이렇게. 최첨단 토목 기술이죠. 최첨단 토목 기술. 예, 그 당시 그랬어요. 이렇게 치밀한 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개발까지도 보입니다. 삽입. 이 첨단 기술 개발의 흔적까지 남아있는 곳이 또 나성이었는데요. 이 나성을 보니까 확실히 꽤 까다롭게 만들어졌고 이 전체 길이도 만만치 않아서 공사 길이가 진짜 그 당시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백제의 토목 기술이 그때 엄청 훌륭했나 봐요. 예, 우리가 이제 백제 하면은 뭐 기와나 아니면 이제 무령왕릉에서 나온 멋진 이런 금제품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여를 신도시로 만들어서 낮고 저습한 데는 이것이 흙이 꺼지지 않게, 높은 구릉에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6.6km에 달해서 지금의 부여 읍내를 감싸는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 시작은 이미 송산이 고분군이 있었던 공주의 공산성도 있었고 서울의 풍납토성부터 시작을 해서 백제 역사를 쭉 관통하면서 최고의 토목 기술이 발달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워낙 발전하니까 옆나라 신라나 가야나 일본이 그걸 모방을 하려고 기술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면 기술자를 보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서 신라나 가야나 일본까지도 백제의 선진 기술이 쭉 퍼지면서 기술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기 지금 바깥은 벽돌로 돼 있는데 안은 흙으로 이렇게 판축 그러니까 너무 단단해서요. 손으로 치면 벽돌처럼 손이 아파요. 흙인데. 흙인데 실제로는 그걸 엄청나게 다지는 그런 판축 기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나무 잎사귀를 쭉 깔아서 흙 간에 이렇게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그런 공법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공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제 좀 문화에 중국의 영향이 좀 많이 또 끼쳤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완전히 이걸 한류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또 그래도 이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거기에 창의적인 요소를 또 가미했고 또 문화 전파에도 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거는 최고고 우리는 유일하고 사실은 인류 역사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문화가 이제 전파가 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또 창의적으로 만드는 건데 특히 우리는 옆에 어찌됐건 중국이 단순하게 중국이란 나라라기보다 어찌됐건 문명으로서의 기능을 전통사회 때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건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BTS나 영화 그쵸. 기생충 혹은 네. 우리나라가 만드는 스마트 기술 같은 것들도 굳이 따지면 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우리가 뭐 그냥 그거 따라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우리가 준비된 것도 있고 그쵸.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되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어간 것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 어떤 이런 문화재를 접할 적에 이거는 100% 우리 거고 우리가 최고고 이럴 필요도 없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창의성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전파하면서 또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답이신 것 같아요. 원천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천 기술을 잘 발전시켜서 보급시키고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 정답을 딱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사비 천도를 하는 과정에서 왕실이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왕권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을 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시대의 종교 혹시 뭘까요? 그 시대 종교하면 불교가 제일 좀 유명하지 않나요? 아 역시 진짜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이제 초등학교 때 좀 몇 번 배웠어가지고. 초등학교 지식으로 그쵸, 그쵸. 새로 준비하신 거 아니고 아니죠.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맞아요. 불교. 그래서 이 불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이렇게 또 삼아가지고 맞아요, 또 백성들이 나라를 잘 따를 수 있게 또 이끌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 관련 시설도 또 자연스럽게 많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한 절터에서 좀 수상한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게 뭐죠? 어떤 글자 같은 게 써져 있네요. 대당, 평, 백제국 비명이라고 이제 알려졌었던 비석인데, 아.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백제를 이제 당나라가 멸망을 시켰잖아요. 소정방이. 소정방이 내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영광을 이뤘다 하면서 이렇게 새긴 비문입니다. 근데 조금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이따가. 대당평 백제 국비명이 발견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 바로 이렇게 문제가 나가네요. 자, 근데 친구들이 되게 아까 빨리 맞춰가지고 네. 맞습니다. 힌트를 주기 싫어지는. 이 석탑 이름 자체가 정답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오. 아, 너무 좋나? 너무 좋나? 그렇죠. 지금 혹시 그 정답 맞추고 싶은 학생과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노은정학 다니고 있는 이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정답 아시나요? 정림사지인가요? 맞췄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맞추셨어요? 느낌이 왔어요. 느낌 왔어. 느낌. 야. 이런 것도 몰라? 뭐 약간.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인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저희가 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교과서로도 자주 봤었던 정림사지 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봤고요. 삼국시대의 종교하면 정말 불교입니다. 아니요, 거짓말하세요. 조금 전에는 수학여행 갔다 왔다고. 그 카메라 좋으니까 수학여행에서도 거짓말하시지 마세요. 받고 교과서에서도 받고. 그렇죠. 이제 종교, 불교, 백제의 불교는 어땠는지 또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참 그 학생이 대단하죠. 대당평 백제비 갖고선 찾아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백제 불교의 상징이 되는 정림사의 랜드마크인 웅장한 아까 화면에 보았던 그 탑을 당나라 군대가 멸망시킨 뒤에 거기다 낙서한 거예요. 낙서.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당나라가 이 극악무도한 백제를 멸망시켰다라고 승자의 오만방자한 이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 탑의 정확한 명칭도 모르고 평제비 이렇게 불렀는데 훗날 우리가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서 기와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기와에 다른 말 못하게 정림사 딱 나온 거예요. 절 이름이 딱 나오고. 예, 딱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평제비니 이런 것이 아니라 정림사인 줄 알게 됐는데 저 위치가 대단하잖아요. 부여의 한복판. 그건 그만큼 당시에 백제인들이 불교를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가장 중요하게 뭐 민중도 구원해주고 그다음에 국가를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또 왕실의 또 안녕을 꾀하는 이런 원리로서 불교를 정말 소중하게 다뤘다. 이런 증거가 되겠죠. 아니 사비 시기에는 도성에 사찰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뭐 중국의 기록에 보더라도 승려와 뭐 비구니와 탑과 절이 너무너무 많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실제로 우리가 또 발굴을 해보면은 부여의 그 시내에서만 20군데가 훨씬 넘는 절터가 나와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정말 불국토, 불교 왕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삐딱한 시선인데 국가 예산을 좀 너무 낭비하거나 그래도 그만큼 예산에 투입하더라도 더 도움되는 게 많으니까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네. 앞에서 저희가 정림사지탑에 그 소정방이 남긴 승전 기념비문을 저희가 또 슬쩍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좀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결국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경주 가면 정말 많고 백제 유적은 되게 적고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아, 건데 맞아, 맞아.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둘 거는 부여에 이제 도성이 있으면 도성 앞에 이제 주작대로라고 해서 왕실내에서 쫙 도시로 나가는 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조로 보면 도성이 있고 주작대로 왼편에 이제 정림사 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중요했었던 국가의 최고급 사찰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가보신 친구들도 있겠고 가보셨잖아요. 근데 네. 가보면 현재로는 그냥 이렇게 터 정도 있고 5층 석탑 하나 있고 마이불 하나 있는 거가 다거든요. 다 그거밖에 없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건 그 터를 분석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탑을 앞에 하나 두고 뒤에 금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각을 세워주는 일탑 일금당 양식이라고 그래서 백제의 사찰 이렇게 짓는 방식. 그리고 일본에서는 백제양이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백제인들의 스타일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기와를 흙하고 섞어가지고 기단을 만드는 와축기와 같은 어떤 그런 식의 독특한 백제인들의 방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안타까운 건 백제가 패배하고 소정방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서했잖아요. 야 이거 내가 이겼어 해놓고 나고 이제 유실이 되고 나니까 일제 강점기 때 사진 같은 거 보면 여기서 뭐 군인들 열병식하고 장터 열려서 장사하고 운동회 하고 이렇게 좀 쓰였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좀 지금 모든 걸 똑같이 복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부여가 이 불국토의 터라는 거 그리고 그중에 정림사지가 그런 좀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고 가보시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아니 오늘 주제가 K-웨이브 한류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정림사지를 보여주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 정림사지에서도 대외교류의 흔적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림사지를 보여주는 제일 큰 이유는 백제 역사 유적지구 8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K-웨이브 여기서 보여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중국이지만 그걸 우리가 가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좋아할 수 있게 그렇죠, 보급해주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불탑을 세우는 것은 중국에서는 나무나 벽돌로 세우거든요. 그걸 백제에는 수입을 해서 돌로 멋지게 세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입구와 탑과 부처님을 모신 금당과 스님들이 공부하는 강당을 이렇게 딱 일직선상에 싹 배치하는 이런 멋진 그 기획 구조를 사비시기 백제인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정말 글로벌한 이런 백제인들의 건축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그 시기에 일본에서 하여튼 이 백제 불교 문화의 영향을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주변으로 확산시켜주는 글로벌한 백제 불교 문화의 모습. 그러면 일본의 사찰 구조 같은 건 대부분 백제의 불교 사찰을 많이 따라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불교 사찰은 이제 계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오사카나 나라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찰들을 보면은 딱 정림사나 부여의 왕응사를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 이런 구조가 있고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의 신라식의 사찰 구조를 또 이렇게 모방한 이렇게 여러 가지 계보가 있는데 지금은 초기는 오로지 정림사 스타일로 갑니다. 아 이게 원조구나 정림사가. 그렇습니다. 네. 정림사 스타일 듣기 너무 좋은데요? 정림사 스타일입니다. 사비시대 유적지가 꽤 많습니다. 또 다른 유적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야기가 담긴 유적일지 이번에도 퀴즈를 통해서 맞춰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퀴즈로 풀어야 되나요? 예, 퀴즈 코너였는데 자, 화면을 또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사비 시대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유적지 중 하나이자 이곳 역시 백제의 이념, 외교 등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이름은 뭘까요? 약간 이렇게 나는. 선생님 산중턱을 약간 예, 그렇습니다. 그쵸 이렇게 네. 깎은 거죠. 야,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계곡 능선. 그죠? 이거 약간 능선 쪽 아닌가요? 능선 사면, 경사면에다가 이렇게 쭉 뭘 만들었네요. 딴에 힌트 드린 거예요. 그래요? 혹시 아시겠어요? 능선. 그걸 알았으면 저희가 여기 앉았겠죠. 그쵸.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네. 아 이거 대본을 봐도 답이 없고 이게 어딜까? 가늠이 과금비 학생이 또 흔들었네. 또 맞추시려고? 벌써 막 저기 답이 나오는데요? 어디? 곽은비 학생 혹시 정답 아실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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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친구가 더 흥분했어요. 귀여워. 혹시 은비 학생 정답 아실 것 같나요? 능산리 아닌가요? 능산리. 아닌가 봐. 이렇게 그 능산리가 풀네임일까요? 능산이 땡땡땡. 조금 더, 풀네임일까요? 조금 더. 능산리 고분군. 아, 이거. 정답입니다. 친구가 맞춰줬는데. 좋은 친구예요. 또 이렇게 또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생각보다 깐깐하시네요. 예. 얼추 넘어가 되는데. 그렇죠? 흥산리 하면은 그 70점이죠, 그렇죠? 아이고. 여기까지 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또 이제 송산리 고분군은 웅진 시대였고 사비 시대 고분군이 또 능산리 고분군인데요. 저희가 또 영상을 만나봐야겠죠? 백제의 또 다른 유적이었죠. 사비시대 백제 왕들이 잠들어 있는 능산리 고분군 만나보고 왔고요. 이곳에도 국제교류의 흔적이 또 발견이 된다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좋네요. 정말 눈이 맑아지고. 그래서 이제 공주에는 송산리 고분군, 이제 부여는 능산리 고분군. 근데 이제 본 분들 중에 이렇게 뭐 왕릉이 이렇게 규모가 작아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경주에 가서 보았을 때 엄청나게 많은 금 제품이 나오고 여기에서 백제 문화에 세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무덤을 크게 만들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순장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쓰는 그런 무덤이 있는 반면에 백제인들은 이게 너무 그 당시에 세련됐어요. 아니 무엇하러 무덤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놓고 사람을 왜 죽여넣어? 그렇죠. 불국토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무덤은 거품을 쫙 빼고 정말로 세련되고 뭐 하나 더 할 것도 없고 뭐 하나 덜 할 것도 없는 그런 무덤을 만들어내요. 옆에 가야나 일본이 보니까 야 저렇게 멋진 무덤이 있구나. 이거 좀 따라하자. 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보신 분들 보면 돌을 정말 매끈매끈하게 가공을 쫙 해서 그 돌을 가지고선 정말 이렇게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게 착착착 멋진 조립을 해서 만드는 이런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본이 결국은 그 무덤을 도입을 해서 7세기 아스카 시대에 저런 무덤 짝퉁을 몇 개 만들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오늘 백제 부심이 막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백제 왕릉 능산이 고분군은 6세기, 7세기의 동북아시아에서의 돌방 무덤의 최고 수준. 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예. 크기로 자꾸 이야기하지 마라. 그건 촌스럽다. 촌스럽다. 야. 세련되게. 세련되게. 진짜로. 그런 생각을 이미 가졌습니다. 와, 되게 앞서가셨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성산리 고분군은 다른 무덤의 주인은 모르지만 그래도 딱 하나 무령왕릉은 확실히 밝혀졌는데요. 능산리 고분군은 무덤의 주인을 모르나요? 미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곳이 그 부여 이제 성왕이 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왕이 천도하고 백제의 마지막에 가장 중심지로서 기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성왕과 위덕왕 같은 분들이 모셔진 건 확실하다까지. 아, 까지. 그 이상은 어디가 누구 거고 사실 선생님 그런 게 정말 밝혀지기 힘든 게 맞죠? 예, 그거 뭐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예. 그만. 실제로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가 보시면 원래 이제 백제인들은 서울도 똑같거든요. 한성 백제나 지금 다 비슷한 게 뭐냐면 왕궁이 있으면 그 옆에 왕실과 귀족의 무덤을 쫙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은 풍납토성 옆에 이제 석촌리 고분군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그런 식으로 도성이 있고 옆에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있고 이런 형식이 계속 내려온다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로 발굴해내면 이제 우리 선생님처럼 이런 자리에 딱 앉아서 나중에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내가 알아냈다. 발굴했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가 또 앞에서 이렇게 불교 얘기를 또 해봤었는데 능산리 고분군에도 또 불교와 관련이 좀 있을까요? 그 무덤에 그려진 벽화 같은 것들 있죠. 연꽃무늬라든지 구름무늬 같은 것들이 전형적인 상징으로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는 어찌됐건 백제가 고구려 계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어떤 그 백제 한성 백제의 무덤 같은 것들은 주로 좀 이렇게 고구려 양식과 좀 유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무령왕릉 때부터 딱 분위기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것들을 벽돌 무덤 같은 것들을 배워와서 스타일이 바뀐 다음에 이제 능산이 쪽 와 보면 이거는 중국 것도 아니고 고구려 것도 아니고 백제미스러운 것들로 가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좀 재미가 없고 이게 좀 이렇게 투어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은 이런 모양이네. 와 보니까 조금 바뀌네 이런 것도 따라가는 것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에이 무덤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이게 시기에 따라서 그들의 건축술과 무덤 양식 또 미적인 분위기 자체가 변화됐구나를 또 느낄 수 있는 거죠. 백제라는 이름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심플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다양하게 백제 역사 유적지구 탐방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백제 시대는 한성에서 웅진, 또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했다. 이건 또 많이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렇죠. 반복되는 혼란을 경험하고요. 수도를 여러 번 옮기면서 많은 유적을 남긴 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문제를 준비했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지리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맞히실 수도 있고요. 자, 백제의 세 곳의 도읍지, 그리고 또 한 곳의 도시입니다. 후기 백제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야, 요거 진짜 금방 맞출 수도 있고 오히려. 전주하고 가까워요. 그렇죠. 이거 오히려. 원큐 나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길려고 이유민입니다. 문제를 내자마자 바로 정답 맞추겠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힌트가 좀 더 있는데요. 참. 정답 그럼 한번 바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익산이요. 익산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와, 진짜 어쩜 이렇게 지금 다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익산이었습니다. 익산.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럼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또 교과서로 많이 봤던 모습이죠. 미륵사지 석탑. 아, 이렇게 또 만나봤는데 근데 지금의 이 모습이 20여 년 동안 보수와 정비 끝에 완성이 된 모습이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 듣고 몇 분이 야, 그 백제가 그러면 이렇게 무덤도 작고 시시해 이런 의문점을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아. 뭐 우리가 이제 너무 뭐 최고 가장 오래되고 아니면 가장 높고 또 가장 최대 이런 것만 너무 좋아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동북아시아에서 7세기의 가장 큰 불교 사찰은 미륵사예요. 백제 안에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무덤이 작은 거 갖고 그를 뭐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이 미륵사는요. 일단 규모로 그냥 주변을 다 잠재워 버려요. 그래서 스케일로 그냥. 스케일로 하나씩 네. 하지 않고 트리플 무덤 그러니까 저 불교 사실 3개를 붙여놨어요. 어. 3개예요, 3개. 사찰이 세 개다. 예, 사찰이 3개예요. 탑도 3개, 금당도 3개. 그래서 3개를 붙여놓고선 야 우리가 규모를 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이거를 보여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서쪽에 있는 탑을 우리가 해체 복원하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럼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큰 돈과 노력과 기간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게다가 그 탑을 해체할 때 그냥 우리가 막 해체한 것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선 잘 해체하고 안에 보았더니 그 안에서 국보 중에 국보가 나왔잖아요. 금판의 앞뒷면에 글자를 앞뒤에 한 180자 이상을 빽빽하게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왕 때의 왕비가 언제 만들었다. 그게 딱 나와버려서 오. 국보가 되었어요. 탑의 연원을 정확히 알게 되는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야. 그것도 소중한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기술적인 경험을 갖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탑 같은 거를 해체 복원하는 기술이 너무 높이 알려져서 요즘 우리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가서 이때 배운 경험한 이 기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옆에 지금까지. K-웨이브 또 그래서 야. 동남아시아의 한국이 이런 석탑을 보수하는 데는 최고야. 이거 해주고 있습니다. 한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원래 좀 기술이 많이 낙후됐던 거 아닌가요? 낙후됐죠. 배웠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이중의 웨이브네. 야, 뿌듯한데요? 솔직히 그거보단 금판 때문에 뿌듯한 거 아니에요? 금판이 나왔다고 그래서 아, 아니에요. 금이야 이러면서 막 24K인지도 궁금하고. 그쵸? 네. 익산 지역의 또 다른 유적으로 왕궁리 유적도 저희가 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왕궁리 유적에서도 글로벌 백제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궁리를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갔었을 땐 좀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왜요? 아, 이거 뭐 하는 데지? 이거 뭐 도대체 어떤 데지? 그러니까 통상 봐왔었던 구조랑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곳이 이제 그 동서로는 한 240m, 남북으로 한 490m 정도 되는 일종의 이제 직사각형 구조고요. 다 이렇게 궁장이라고 그래서 담으로 딱 둘러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냐라고 해서 계속 조사하고 파보고 하니까 크게 봤었을 때 남쪽은 전각, 그러니까 이제 건물들이 있는 구역이고 북쪽은 이제 후원, 그러니까 정원이 있었던 공간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사찰이다 아니면 왕궁이다 그런 게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아무래도 좀 왕궁 쪽의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같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 가면 그 일본식 정원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막 뭐 사계절과 맞아, 뭐 맞아. 삼라만상의 의미를 다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곳이 익산의 왕궁리가 그런 어떤 원조의 그 후원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발굴된 괴석이라든지 그리고 돌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중국에서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런 괴석들의 조형들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정원을 만들어 놨구나 이런 것도 또 알 수 있어서 7세기가 되면 주로 이제 익산은 무왕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초기 이제 웅진하면 무령왕이고 사비하면 이제 그 성왕이 되는 거고 7세기로 가면 이제 무왕 때가 되는 건데 무왕 때가 되면 이제 무왕과 그 시대가 집중적으로 이제 왕궁리 일대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조성을 했던 거기 때문에 참 이것도 또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것도 약간은 좀 이렇게 가서 안내를 좀 받으면서 봐야지 그냥 맨 처음에 맞아요. 가면 흙은 흙이고 그쵸, 그쵸. 돌은 돌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또 설명을 듣고 나면 야 실제로 이렇게 약간 계획 도시 같은 모습들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백제가 교류가 활발했다는 게 전 조금 신기해요.
왜냐면 고대 중국 백제 일본을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 같은 거를 한 거네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특히 백제 역사하면 또 일본과의 교류를 늘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이 신석기 시대 일본 조모 문화 같은 경우는 자생적이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야요이 시대 때부터 신기한 게 이 문화가 큐슈 섬에서부터 혼슈로 올라가는 흔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다를 건너서 와서 문화가 전파가 되는. 또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청동기 그다음 철기 이렇게 배우는데 일본에선 청동기랑 철기가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진 문물을 가진 이주민들이 넘어와서 문화를 전파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일본 서기 같은 데 기록을 보면 이 외와 우리나라 간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넘어가게 되고 한자, 불교, 뭐 직조 기술, 철기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그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본의 고대 문화의 뭐 완성으로 봐야 되겠죠. 아스카 문화 시기가 딱 되면 이제 아주 일본 문화의 정말 이렇게 보석과 같은 자리에 기틀을 마련해 주게 된 거죠. 서로 계속해서 또 영향을 주고받고 아하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또 마지막까지 갑자기 또 사진이 뜨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예, 또 퀴즈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사진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냉장고. 냉장고. 아, 맞네. 이게 아니 어떻게 냉장고를 해요? 일종의 냉장 시설. 예, 그렇죠? 냉장 시설이. 구조적으로 나무로 만든 냉장고도 있고요. 돌로 만든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흙들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다 이렇게 채질을 하고 우리가 핀셋으로 다 보면은 어떤 음식물의 씨앗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종류를 찾아보니까 요즘 먹는 참외. 참외가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여름에 참외 잔뜩 넣어놨다가 우와. 예,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과일들이 다 거기서 나와서 예, 백제의 이 왕족들도 뭐 우리가 먹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걸 먹고 또 마지막은 또 우리랑 또 같이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익산의 그 왕궁리 왕성 내에서는 공중 화장실이 3개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 좀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이 화장실이 이렇게 그냥 자연 낙하식이 아니라 다 이렇게 수세식으로 다 물로 빠져서 그 성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게. 이를 보면 예, 그게 다 쫙 해서 예, 수세식으로요? 예, 수세식으로 이미 한 1,400년 전쯤에 예, 그런 화장실이 이미 이게 백제인들이에요. 사람의 뼈가 나왔을 때도 예, 그 뼈를 분석을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이 모든 일대기가 뼈에 다 고스란히 기록돼 있어요. 육식을 많이 했는지, 육식도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와. 종류별로. 예, 해산물을 많이 먹었는지, 채식도 쌀을 안 먹고 잡곡만 먹었는지. 그게 몸에 우리 몸도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문과 지향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이공계, 의료, 자연계, 공학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면은 우리 이제 K-웨이브 그런 것처럼 우리 학문도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게 역사학과 고고학과 인류학과 자연과 공학이 쫙 멋지게 이런 세상이 우리 학생들 때는 금방 온다. 협력 연구가 그렇죠. 성과를 예, 내는 협력 진짜. 융복합 연구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더 알고 있던 지식이랑 몰랐던 정보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세세하게 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새롭고 또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만약에 일상에서 이렇게 백제 관련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기에서 배운 지식들을 마음껏 뽐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렇게 말을 똑부러지게 잘하실까? 아우 저희가 또 도움이 되었다니 너무 감사해요. 고생하셨어요. 아유, 우리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자기 표현 잘하고 정말 나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주 반가웠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 하나하나가 다 또 문화 콘텐츠가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이쪽 지역이다 뭐 이렇게 다른 지역을 배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이야기로 만드는 과정들 특히 백제 쪽이 많이 앞서가면 또 다른 지역들도 같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경주를 가보고 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진짜 되게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공부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주만 맞아요. 가지 마시고 공주, 다양한. 부여, 익산.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